자, 2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뇌방전 형태를 분류하고 뇌격전류 파라미터의 정의와 뇌전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근데 이번에 나와 있는 문제들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표현이요, 거의 대부분 뭐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뭐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거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은 좀 특색적으로 뭐뭐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셨어요. 각각. 그러니까 대제목을 다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에 그 뭐 1, 뭐 쭉 써고 2 이렇게 뭐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대제목을 다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10점 문제는 괜찮은데 25점 문제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뭐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리고 이제 뭐 1, 2, 3 이렇게 이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다 있으면 그전에는 25점 문제니까 뭐 개요 쓰고 뭐 2 이거 뭐 써 3 쓰고 4 쓰고 해서 뭐 5 해서 결론. 그러니까 개요 결론을 이렇게 쓰는 게 통상적인 예였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 시험 볼 때 이거 하지 말고 대제목을 정해줬으니까 이거를 뺐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에 대한 것만 작성을 한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그래도 25점 문항이니까 한 2페이지, 2페이지 반 정도 이렇게 작성하게끔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뭐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일단 과거에 우리가 뭐뭐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서 뭐 개요부터 결론하는 거 그런 스타일이 아닌 이렇게 대제목을 정해준 건 그런 건 뭐 개요 결론 안 쓰더라도 큰 영향을 안 받는 것 같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건축전기 100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그 뇌방전은 일단 낙뢰잖아요. 낙뢰 정의가 뭡니까? 어떤 그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발생되는 정기적인 방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낙뢰라고 하죠. 그래서 형태는 하향 뇌방전, 그리고 상향 뇌방전,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있고 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뇌격전류의 파라미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보면 표준 파형한 거 사실 이 표준 파형이 보면 30%에서 90%까지에 대한 요게 이제 그 전압 기준이고 요게 이제 10% 정도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0%에서 전압 기준했을 때 30%에서 90%까지가 거의 직선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직선이 아니라 거의 직선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이거를 그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쫙 접선을 거서 0점이 여기였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규약 원점으로 정해놓고 이제 뭐 파도, 파미장을 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뇌서지는 파2가 1.2 마이크로세컨, 파미가 50 마이크로세컨, 그리고 개폐서지는 20에 2,500. 이 정도의 그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크기가 아니에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장시간 뇌격 시간은 시간이 길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단시간 같은 게 이렇게 되지만 장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쭉 길어지더라. 그 뇌전류에 대한 구성 형태는 그 하향 낙뢰하고 상향 낙뢰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특징은 그 상향 낙뢰 임펄스 크기가 그 상향 낙뢰 이게 오타났네. 이게 하향이거든요. 하향. 죄송합니다. 하향 낙뢰 임펄스 크기가 상향보다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펄스 크기가 조금 크더라. 그리고 상향은 수십 개 임펄스가 중첩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뇌전류의 구성요소는 하향 낙내는 상향 낙내보다는 기본적으로 크고, 상향 낙내는 몇 개의 임펄스가 중첩이 돼서 형성되어 있는 뇌전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작성할 때 오타에 대한 것 계속 체크를 했는데 그래도 계속 오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백해 건축전기 문제에서도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손을 잘 안 댔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요걸 전문적으로 준비하셨던 분 아니면 답안 작성하기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거 아까 직행내 유도에 관련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네네. 그게 낙내에 대한 네. 종류이기 때문에 네. 직경내, 물돌에, 간접내 이렇게 해서 그리고 네. 텔패스지하고 비교해가 해서. 네, 그건 이제 파라메타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방출 전개 강도와 자개 강도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셔. 사실 이 문제도 딱 문제 보는 그 순간에 이거는 버려야 된다.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전자파 설명할 때 전개와 자개가 90도의 방향을 갖고 서로 교차하면서 공기 중에 전달되는 에너지 파라고 하잖아요. 전자파 방출에 관련돼서 무슨 피해가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자파가 전개와 자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고 자료를 그 전력회사 홈페이지에 이 자료가 올라와 있길래 그래서 제가 참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준상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17조에 보시면 유도장애 방지라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전개와 자개에 대한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개는 3.5kV/m하고 되어 있고요. 자개는 83.3 마이크로 테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36조에 관련돼서도 특고압 선로와 건조물과의 접근 교체할 때에 대한 기준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격거리가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영향받지 않게끔. 전개는 전압이 걸려있는 그런 주변 물체에서 발생이 되는 현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위를 킬로볼트 퍼 메타로 이제 표현한 거죠. 이게 메타당 어느 정도 전압의 크기냐. 이게 이제 전개고요. 자개는 테슬라 혹은 가우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자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제품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물건 주위에서 발생되는 게 자개라고 표현합니다. 이거에 대한 기준은 이제 사실 이거에 조금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도 이 홈페이지 상에 이게 나와 있어서 제가 그냥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전개 자개에 대한 기준은 WHO에서는 전개가 10kV/m, 자개는 5,000 마이크로 테슬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비전리 방사선 보건위원회, ICN, IRP 여기서는 그 전개와 자개를 일반인과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 두 가지로 이제 그 기준을 이제 정해 놓은 게 있고요. 저희가 2004년도에 이제 기준이 돼 있다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시절에. 그래서 전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kV/m 그리고 자개는 83.3 마이크로 테슬라. 이게 지금 지수 기준 아까 내가 보셨잖아요. 거기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15년 이상 됐는데도 아직 그 기준은 그냥 존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보통신 쪽에 관련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제3조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그 전개와 자개를 일반인과 직업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앞에 보신 ICN과 IRP 기준을 그냥 인용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이제 방출되는 전개 강도하고 자기 강도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겠어요? 여기에 대한 영향은 전자파에 대한 영향은 사람하고 설밖에 없어요. 사람은 열적인 거 비열적인 게 있고 설비는 무조건 오동작밖에 없는 거예요. 전자파 때문에 설비가 폭발이나 화재 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출 전기강도와 자기강도 영향은 일단 생체, 사람한테는 이제 열적인 작용이 있다는 거죠. 열적. 어쨌든 신체 조직에 대해 열을 올리게 되면 뭐 기능 이상이 되고 뭐 파괴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비열, 열이 안 나는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암 유발, 이런 염증 유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 전자기기, 기기 쪽에서는 오동작으로 인해서 산업재해가 발생되는 거고 산업재해 발생되는 그 속에 인명사고가 있는 거예요. 사망사고나 이런 것들. 그리고 생산 설비가 오동작을 함으로써 결국 생산을 못 하잖아요. 하더라도 불량 나올 거니까 품질 떨어지는 거고 설비 손상 입는 거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큰 타이틀로 보면 전자파 때문에 문제되어 있는 게 사람하고 설비라는 거죠. 사람은 열적인 문제, 비열적인 문제. 설비는 오동작이에요. 그리고 설비가 오동작을 하면서 파생되는 문제가 쫙 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한 문제는 그 용어 때문에 답에 대한 방향이 좀 찾기 어렵다 보니까 이건 아니겠다. 일단은 이건 버리는 문제 쪽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이 3번 문제, 이 문제가 사실은 저는 조금 이제 이번 문제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감리가 이제 시공감리하고 설계감리가 있잖아요. 근데 전기안전기술사는 설계감리를 할 수가 없어요. 시공감리는 되는데. 근데 설계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에 그 내용 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전기안전기술사는. 물론 이제 다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전기안전기술사만 갖고는 안전관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그런 문제를 내나? 근데 면접에도 자주 물어보고. 근데 이것도 설계 관련된 건데 왜 이걸 물어보지? 근데 물론 이제 시공감리를 하려면 설계 부분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거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내년 4월 1일부터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되면 거기 이제 주로 대상이 전기안전공사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련된 게 법이 생긴 거예요. 법이 이미 생겨서 내년부터는 이제 시행인데 결국엔 강화가 되겠죠. 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점차적으로 그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가 강화가 될 거다. 그러면 전기 안전에 관련돼 있는 게 강화되면 그때 가면 전기안전 기술사에 대한 어떤 입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긴 드는데 아직까지는 전기안전 기술사는 전기 분야의 기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적인 제약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 올 3월 30일자로 발효가 됐어요. 그래서 시행이 내년도 4월 1일자예요. 제목이 뭡니까? 4월 1일 시행되는 제목. 전기안전관리법. 쉬워요. 네. 안전관리법. 요거예요. 이 내년도 4월 1일부터 시행. 이미 올 3월 30일자로 그 공표가 됐기 때문에 이 법안도 나와 있어요.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전기안전관리법 나오는데 이 법령 내용이 전기사업법 안에 전기안전 관련되어 있는 그 법 내용만 빼갖고 딱 법을 만든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첫 번째 이 대제목을 정해줬잖아요. 첫 번째 설계감리 대상. 그 대상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18조에 나옵니다. 설계감리 딱 해서. 뭐 용량 80만 kW 이상의 발전 설비, 전압 30만 볼트 이상의 송변전 설비, 전압 10만 볼트 이상의 수배전 설비, 그리고 뭐 국제공항, 뭐 21층 이상, 연면적 5만 해배 이상 이 건축물들. 자, 두 번째 설계감리 업무는 자 보세요. 여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죠. 얘는 설계감리 업무 수행 지침이라는 행정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정규칙이 되게 많다는 거죠. 거기 4조 보시면 설계감리원의 업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 관련된 기술 자문, 뭐 용역에 대한 수행 내용 검토, 시공성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용이성 검토, 뭐 설계감리, 결과 보고서 작성, 그 밖에 계약 문서에 명시된 사항, 이런 것들이 설계감리원에 대한 업무입니다. 설계감리 업무 수행 지침 제4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설계 도서의 보관 의무. 이거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19조에 설계 도서의 보관 의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력시설물 소유자 관리자는 시설물이 폐지될 때까지 그거를 보관을 해야 되고요. 설계업자는 준공 후 5년까지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리업자. 감리업자는 그 공사 감리를 실시한 준공 설계 도서를 하자 담보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요. 보통 하자 담보가 뭐 한 1년, 2년 되죠. 건축물은 한 10년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전기 실험은 한 2년 같아요. 설계감리원의 역할. 그 설계감리 업무 수행 지침 제5조 보시면 설계감리원의 기본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용역 계약 및 그 설계 감리 용역 계약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설계 공정 진척에 따라서 이제 그 설계자로부터 자료도 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과업 지서에 따라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설계 품질 향상에 따라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 감리를 해보신 분은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설계 감리 업무 수행 지침이라는 게 있고, 전력기술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전력기술관리법은 많이 봤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렇게 그 무슨 수행 지침, 무슨 고시 이런 것들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밑에 행정규칙으로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정규칙들이 상당수가 이제 내용이 많다. 이 보면은 지금 뭐 각각에 대해 설명하는 건 좋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너무 좁지 않나요? 작성하는 거.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그 지금 여기 보시면 정해줬잖아요, 대제목을.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과거에는 이런 스타일 나와도 뭐 개요도 달고 뭐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시험 볼 때 그걸 빼버리고 그냥 이거에 대한 거 중심을 작성을 해보니까 영향을 안 받더라는 거예요. 꼭 개요 결론을 써야 되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만약에 이게 없이 뭐뭐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틀려지는데, 이게 대제목을 정해준다거나 아니면 요번에 특이하게 각각 설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개요 결론까지는 작성하지 않아도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자주 제가 시험을 봐서 그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그런 것 같다라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한두 번 시험 본 그 내용 갖고는 영향을 받지 않더라라는 거죠. 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요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준비할 때 누전 경보기와 누전 화재 경보기는 잘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전 경보기는 화재 안전 기준 NFSC 205에 나오는 거고요. 누전 화재 경보기는 내성 규정에 나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달라요. 근데 여기는 누전 경보기 다 알려줬어요. NFSC 205에 정한 이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누전 경보기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거는 그냥 그 NFSC 205에 관련된 내용 그대로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용어 정의 누전 경보기란 해서 뭐 기술동에서 전기 설비로부터 누전 전류를 탐지해서 경보를 발하며 그리고 변류기와 수신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수신부란 그래서 이제 누전 발생된 여부를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러니까 건축물이죠. 건축물에 대한 관계자한테 경보를 주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는 차단 기구를 갖는 것도 포함된다. 변류기란 말 그대로 누설 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이거를 누전 경보기의 수신부 쪽으로 송신해 준다는 거죠. 수신부 쪽으로.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어요. 자, 설치 방법 해놓고 이제 설치 방법이 좀 많아요. 설치 방법은 간단해요. 대상이 계약 전류용량 100A 이상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건축물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1급은 60A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60A 이하 되는 경우는 1, 2급 경보기를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시설 방법에 따라서 5개 인입선의 한 지점의 부하측 혹은 이종 접선 측은 점검하기 쉬운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변류기를 5개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는 5개용으로 해라. 그리고 기타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부가적인 얘기예요. 답안 작성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다 나온 거죠. 용어 정의해놓고 누전 경보기, 수신부, 변류기 하고 그 다음에 설치 방법까지는 다 된 거예요. 여기서 요구하는 답안은 다 작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기타 해놓고 뭐냐면 자 수신부와 뭐 전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설치 방법이니까 수신부는 아무래도 환경 좋은데 한다는 거죠. 뭐 가연성 증기, 먼지 체류하지 못한 장소, 점검이 편한 장소 그리고 실제로 담당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인 거죠. 전원도 기술 기준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이제 뭐 개폐기도 뭐 각극에 뭐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문제에 관련된 건 이건 구태여 이 기준을 보지 않으셔도 누전 경보가 뭔지 아시잖아요. 누전 차단기는 누전돼서 검출해서 차단하는 게 누전 차단기고 차단 안 하고 경보하는 게 누전 경보기예요. 그 수신부는 이제 신호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 변류기는 제시티 다 아시는 거고.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도 100A 기준 다 하는데 60A 초과할 거냐 이하냐 이거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전 경보기에 관련된 게 계속 10점 문항으로만 작성이 됐었는데 그걸 그냥 25점 문제 형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그래도 좀 아쉽다. 그래도 좀 아쉬워. 그래서 뭘 해야겠다. 그럼 뭘 하겠어요 여기서? 하는 건 용어 정의해놓고 딱 한 다음에 그리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누전 경보기 이렇게 그림 하나 그리면 되잖아요. 네, 강잡죠. 이렇게 해서 구성이 이렇다. 이게 제시티고 이게 뭐 경보기고 부적 뭐 이렇게. 3번이요? 또 있어요? 네. 아, 이거는 저기예요. 기타 이 3번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거는 제가 오타가 있었어요. 오타.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답안은 다 1번, 2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한 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부가적으로 한 거고, 아까 3번은 사실은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누전 경보기에 대한 구성도가. 근데 그건 사실 물어본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 그거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 문제는 이거는 뭐 그냥 누구나 다 작성을 하셔도 무리가 없는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이제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죠. 사실은요. 이건 뭐 우리가 축전지가 예비 전원으로 가장 확실한 이제 전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관리도 용이하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 각각을 설명을 했으니까 연축전지 관련된 거, 알칼리 축전지 관련된 거, 이거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축전지 종류는 연축전지는 뭐 CS형과 HS형. 연축전지가 가장 많이 쓰죠. 근데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연축전지는 뭐고 납축전지는 뭐예요?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한자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연납이에요, 연납. 한자로 납인데 그게 연축전이나 납축전이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훈독이죠, 훈독. 그래서 연축전지 혹은 납축전지가 같은 말입니다. 자, 알칼리 축전지는 포켓식과 소결식이 있는데, 주로 알칼리는 그 단자전압 자체가 연보다는 낮다 보니까 주로 이제 특수한 용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계적 강도도 좀 높고. 그래서 자, 원리에 대한 건 연축전지는 뭐 이런 게, 연축전지는 가장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해액이 그 묽은 황산을 쓰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축전지 관리했을 때 연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상부 폭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런 얘기 들으시죠. 연축전지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서 그 발전기용 축전지나 뭐 수변전 설비 그 DC 공급용 축전지나 연축전지가 가장 많이 쓰는데, 여기에 항상 그 보호 카바를 하라 하잖아요. 왜냐면 혹시라도 위로 터졌을 때 전해액이 이제 인체 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 보호 카바를 해라. 축전 방전해 있고요. 알칼리 충전기도 뭐 화학 반응식 관련돼서 뭐 방전, 충전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한다 그러면 연축전지는 공전압이 2V, 그리고 일반적인 공식 용량은 10A. 그 수명이 조금 짧죠. 수명이 상대적으로 알칼리보다는. 그리고 조금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축전지 셀 수가 좀 적다. 알칼리보다는. 방전압이 이제 공칭전압이 2V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칼리 축전지는 뭐 공칭전압이 셀당 1.2V. 그리고 수명이 좀 길고요. 그리고 연축전지에 비해서는 좀 고가이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거는 조금 그 용도가 좀 다른 곳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과방전, 과전류에 좀 강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구성은 아무래도 이제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를 각각 설명하라 했기 때문에 그 연축전지, 알칼리 축전지, 그리고 하나의 뭐 비교표 정도, 이 정도는 좀 작성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요거는 사실 이제 축전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다루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여기서 이것도 좀 혹시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거 눈치를 딱 채셨을 분들은 썼을 텐데, 대기 현상 또는 설비 내 기기에서 발생한 과전압에 대해서 저압, 전기설비 보호 방법 설명하시고. 네, 이거는 여기서 이제 혼동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대기 현상. 이 대기 현상 용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저기 또 뭔가. 이 대기 현상이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 대기 현상이 네 가지로 나누는데 물, 빛, 먼지, 전기예요. 그러니까 대기 현상에 관련돼서 과전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 전기 현상 얘기하는 거예요. 얘 뭐냐면 이 속에 낙뢰가 포함이 돼 있어요. 번개가.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SPD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용어의 정의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대기 현상이 우리가 줄 서서 기다리는 대기 현상도 대기 현상이지만 이거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수질과 대기, 공기 중에 관련된 거.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 이게 이제 대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 전기 현상으로 봤을 때 그 속에 그 뇌서지, 번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지는 뭐 직경내, 간접내, 유도래, 특히 또 개폐서지 같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서지가. 아마 요게 대기 현상이고 얘는 설비 내려 보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SPD가 나오죠. 이거에 대한 보호장치 SPD. SPD는 뭐겠어요? 이거 동작은 똑같잖아요. 평상시에는 다 저런 상태 유지하고 있다가 이상시 동작할 때는 얘가 도통 상태에 대해서 뇌서지를 방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작 후에 다시 후가 되면 신속하게 절연을 회복해야 지락사고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하 상대에 SPD를 설치해서 얘가 서지가 푹 들어오면 얘가 이만큼 나가고 일부는 조금 들어가라. 이렇게.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서지가 침입하게 되면 신속하게 방전하고 그리고 방전 후 신속하게 저런 상태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회복 못하면 지락사고가 발생되니까. 그래서 SPD의 동작 원리 이렇고요. 그리고 SPD에 대한 종류는 전압 스위치, 그리고 전압 제한형, 복합형이 있습니다. 전압 스위치형은 서지 들어왔을 때 일시적으로 임피던스가 낮은 값으로 가는 거고 전압 제한형은 임피던스 값이 단계적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복합형은 전압 제한형과 그 스위치형을 복합한 거로 이제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뭐 형식은 뭐 이런 형식. 보통 우리가 그 SPD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입구 쪽 아니면 수변전 설비 내에서라면 ACB 2차 측 이 정도. 2등급 같은 경우에는 분전반, 3등 같은 경우에는 그 부하단 기기 이런 정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설치 기준은 뭐 연결도체, 보호도체는 뭐 50cm 이하로 해라. 뭐 접지 단면적은 뭐 1등급은 16스키아, 2등급은 6스키아, 3등급은 뭐 1스키아 이상. 근데 또 어디서는 또 16, 6, 또 4, 1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대한전기협회의 SPD 설치에 관련된 지침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1등급, 얘는 2등급, 얘는 3등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SPD 전단에는 SPD 유지 보수용 차단기를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누전 차단기 설치하게 되면 오동작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임펄스 부동작형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교시에 대한 문제는 우선 첫 번째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방출, 전개 강도, 자개 강도 이 용어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3교시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설계 감리 쪽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감리를 하셨던 분들 아니면 조금 작성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네 번째 문제는 뭐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다섯 번째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섯 번째 이 문제는 대기 현상에 대한 용어만 이해하셨으면 그냥 SPT 작성하신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 이게 SPT 말고 다른 방법으로 보면 어떻게 OFD 경우 차단 이게 지금 서지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압 설비 보호를 하라고. 슬비 내도 있잖아. 슬비 내는 말도 캐패시티. 네,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그거 아닌가요? 지금 다른 게 있나? 저런 협조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저런 협조를 하려면 SPD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또 딱 또 해놨잖아요. 필해 설비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보면 저압 설비 보호를 위해서 SPT 설치해라 그 돼 있고, 그리고 기술 기준에도 보면 통합 접지를 하려면 저압 설비 보호를 위해서 SPD를 설치해라. 근데 이 저압이니까 저압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고압이었다. 그럼 뭐 피레기도 들어갔겠지만, 아니면 무슨 특정한 방전 장치? 근데 방전 장치 대부분 이제 피레기나 뭐 이런 거를 말씀하셔가고요. 근데 뭐 출제자가 이게 아니었다. 내가 생각한 거는 이게 의도가 이게 아니었다. 아니 이럴 수도 있죠. 내가 생각했던 건 접지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낙뢰쳤어. 그건 접지로 쫙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출제자 의도가 되게 좀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2교시에서 네 문제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교시 첫 번째 문제하고 설계감리 관련된 문제 두 개 빼고는 그 정도 작성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잠깐 한 쉬었다 하죠. 뭐 5분 정도 쉬었다 갈 때.